회장 선거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고 있는 뉴욕 한인회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재외동포청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번 달 들어 6% 넘게 빠졌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신검사를 해야 한다는 방안에 응답자의 77%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퀸즈 어번데일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포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 공정성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김강석 예비후보 측에서 요구한 뉴욕 한인회 활동 관련 기록은 안 보낸 것이 아니라 못 보낸 것이라며 한인회 기록 어디에도 활동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35대 때 KCS가 초청을 받았었지만은 그 초청을 거절하고 이사회에 조인을 안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점은 제가 KCS와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여기에는 김광석 전 회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위원회는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진강 후보의 이사 자격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연임 관련 규정은 회칙이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며 한글 회칙보다 명확한 영어 회칙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뉴욕주 비영리법에 적합하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버전이 컨트롤하고 이것은 다른 번역판보다 우선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글은 번역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김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세금 보고 자료에 일부 이사 명단이 빠져 있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총회 장소에 대한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퀸즈 쪽에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남은 기간도 촉박해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50만 동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이 세 개 스테이트를 모두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맨하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찰스윤 회장은 이번 선거가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뉴욕 한인회는 회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총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한인사회 다방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동포청 설립은 그동안 동포사회의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재외동포청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한국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한국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제적 272명 가운데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초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내놨고 여기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번에 결실을 거둔 겁니다. 외교부는 새롭게 개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와 법무, 병무, 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인천과 광주, 안산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포재단이 폐지되는 제주에는 반대급부로 다른 기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조직법 개정안에 동포재단의 사업은 전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명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교부는 일부 부처에서 동포청으로 파견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경력으로 인력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예상을 깨고 오르는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심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시 급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지 상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의 급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의 공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베팅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따르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콜 옵션의 이달 매일 평균 거래량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변동성 지수가 75를 상향 돌파할 것이라는 베팅도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동면을 취했던 변동성 지수는 지난주 23을 넘겨 올 들어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일반적으로 20을 밑돌면 안도감, 30을 웃돌면 불안감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에 대비한 움직임이 커진 것은 인플레이션 불안과 더불어 강력한 금리 인상 압박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가 더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을 깨고 더 오르면서 금리 불안이 심해진 겁니다. 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월과 예상을 모두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8월 5.39%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는데 지난해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최고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급등에 대한 불안에 이를 해지하는 주식 풋 옵션 비용이 오르고 해당 옵션 가격은 10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번 달 들어 6%가 넘게 빠졌습니다. 주요 신흥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하락률입니다. 한국 시간 27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주요 신흥국 23곳 통화의 달러 대비 수익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2월에 6.32% 급락했습니다. 원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며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 루블화가 7.03% 하락한 데 이어 하락률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 또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중국 관광객의 유입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태국 바시 5.58% 하락해 올해 상승분을 토해냈습니다. 이 밖에 위험자산 투자처로 인기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도 마이너스 5.06%로 지난해 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통화는 2.44% 상승한 멕시코 페소화와 0.64% 상승한 페루 솔화뿐이었습니다. 달러 강세와 신흥국 통화의 약세 속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집계하는 신흥국 통화지수도 최근 들어 올해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말 1660.55에서 지난 2일 장중 1717.60까지 올랐지만 지난 24일 종가 기준 1667.15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고점을 찍었던 달러화 가치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지난달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지표가 다시 반등하고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로 달러화 강세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6.50%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주 6.32%에서 0.18%포인트 오른 겁니다. 지난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모두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하락했던 모기지 금리는 다시 상승 전환하고 이번 달에 0.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연준이 다시 긴축 기조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4일 상무부는 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전년과 비교해 5.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5.0%를 넘어선 것은 물론 전달 5.3%보다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1.8% 올랐습니다. 블룸버그의 예상치 0.5%를 역시 크게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도 전년과 비교해 4.7% 상승했습니다. 전달 4.6%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역시 전월보다 높아지며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것이 아니라 전월보다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지난 연말부터 긴축의 속도를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도 모두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따라 연준이 다시 긴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도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대사가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신검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런 주장에 주류 미국인들의 77%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폭스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을 상대로 정신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류 미국인들의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정치인을 상대로 정신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은 이달 중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대사가 내놓은 제안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는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신검사 찬반을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고 대답했고 반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20%,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3%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엔에서 일한 헤일리 전 대사는 2024년 대선 출마와 함께 20세기 정치인을 계속 신뢰한다면 21세기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등 새로운 세대의 정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972년생, 올해 만 51세인 그가 이런 방안을 제안한 것은 현재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달 중순 언론 브리핑에서 이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이런 공격이나 발언을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 공세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1946년생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76세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역시 고령에 속합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8%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했고 헤일리 전 대사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 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시행 시기를 오는 2024년 2분기로 또 연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열린 재정위원회 보고서에서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했던 2024년 1분기에서 2024년 2분기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교통 혼잡세 시행 시점이 연기되면서 2024년 혼잡세 징수로 인한 수입이 10억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혼잡세 도입으로 인한 수입이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필요하다며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 시기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 MTA는 지난 2019년 주의회에서 혼잡세 시행 법안이 통과하면서 2021년 초부터 도입을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가 혼잡세 시행에 반대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MTA는 지난해 8월 교통 혼잡세의 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했고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TA의 환경평가 보고서에는 맨하탄 중심가의 교통정체를 줄이고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 등을 위한 연간 10억 달러의 기금 조성 등을 위해서 5달러에서 23달러의 혼잡세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상당합니다.
특히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 대상에서 뉴욕시 외곽 지역 교량을 통과한 운전자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MTA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연방 하원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퀸즈 어번데일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이웃들은 이들 가족이 평소에도 자주 큰 소리로 다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께 퀸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번데일역 인근 191가선상 주택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60세 조현숙 씨는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 씨를 발견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고 가슴 부위 등 신체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은 조 씨는 곧바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20살 한인 남성 데니스 조 씨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데니스 조 씨는 숨진 피해자의 아들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칼을 증거품으로 확보했습니다. 조 씨는 살인과 폭행, 호흡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아들 조 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 이웃들은 평소 조 씨 부부와 아들이 사는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경우가 많았고 경찰도 자주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갖게 되는 면역력이 mRNA 백신 2회를 접종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 란셋은 최신호에서 19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험으로 생기는 자연 면역력을 연구한 65가지 연구 사례를 종합해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경험은 알파 및 델타 변이에 대해 40주 동안 재감염을 78.6% 줄여줬습니다.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36.1% 재감염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과 사망의 위험도 40주 동안 88%가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mRNA 백신 2회 또는 3회 접종과 맞먹는 면역 효과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면 자연 감염보다는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감염에 의한 면역 생성률이 백신보다 높진 않다면서도 여전히 효과는 있다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코로나 방역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을 등반하다 사망한 한인 산악인 3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켈란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사고 발생 6일째인 지난 24일 오후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서 한국 국적자인 조모 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조 씨의 시신은 눈에 덮여 있었지만 위치 정보 시스템이 부착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등반했던 일행이 구조 요청을 위해 산에서 내려가기 전 부상을 입은 조 씨에게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2명의 시신도 수색했지만 위치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배 변호사가 올해 치러지는 뉴욕 시의원 19지구 뉴욕 시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19선거구는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와 리들렉 등을 포함하는 곳으로 현재 공화당 소속의 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이 재직 중인 곳입니다. 배 변호사는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 태어나 뉴욕시 공립학교를 다니고 베이사이드에 거주해오면서 지역 현안과 문제점, 개선 방안들에 대해 몸소 경험하고 체득해왔다면서 최근 지역군의 정치인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클린턴 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당 업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리커 라이선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현재 리커 라이선스 법은 타운별로 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이 허용되는데 이런 규정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 상황에 맞지 않고 라이선스 비용을 너무 올려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리커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라이선스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향후 5년에 걸쳐 리커 라이선스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커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인구 기준을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10%씩 낮추고 새로운 면허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보안 책임자로 1년간 일한 아담스 시장의 친동생인 버나드 아담스가 이번 주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나드 아담스는 지난해 에릭 애담스 시장 취임 직후 뉴욕시경의 2인자 자리인 부국장에 지명됐지만 정실 인사 및 이해 충돌 논란이 일면서 $21만 연봉 대신 $1를 받고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버나드 아담스의 NYPD 부국장 임명은 혈연에 의한 불공정 인사라며 반발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적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밤에는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